이때 아마 수양제는 전쟁도 실패하고 농민봉기 일어나고 이러니까 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마 향락을 누리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유람을 하기 위해서 강도에 이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 이 강도에 정박해 있던 배 수천 척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농민봉기군이 배를 다 태워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수양제가 이거 큰일이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내 배가 다 불타버렸어. 더 크고 화려한 배를 만들도록 해라 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소황후는 이런 수양제와 나라가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술지부라는 글을 지어 황제에게 올리는데요. 굉장히 기니까 한 부분만 읽어보면, 밤낮으로 나태하지 않으며 진실로 예를 갖추고 경계하며 현명하게 처신하고 스스로 힘쓰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어리석음을 밝히고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발 정신 차리고 국정에 힘써서 이 위기를 좀 이겨내보자. 몸 좀 챙기고 국정을 돌봐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수양제, 나 황제인데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몰라 하면서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농민봉기는 더욱더 거세지고 이 수나라는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 되는데요. 수양제는 더더욱 사치와 폭정을 일삼을 뿐 아니라 신하들의 충언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싫어해. 만약에 고관이 벼슬이 높은 대신이 나한테 간언을 한다면 명성을 구하려고 한다는 뜻이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비천한 선비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또 용서는 하겠지만 걔네들은 출세를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면서 자신에게 충언을 하는 말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수양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농민봉기는 서서히 거세지고 수양제도 들려오는 소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편안히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깨서 도둑이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벌벌 떠는데, 그때마다 궁녀들이 괜찮아요 하면서 어린애 달래듯이 흔들고 어루만져서 다시 잠들게 재우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불안감이 그를 더 미치게 한 건지 황궁 안에 이 방이 많을 거잖아요. 100개가 넘는 이 방에다가 모두 여러 명의 미녀들을 다 대령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계속 돌아다니면서 각 방을 찾으면서 그 미인들과 어울려 놉니다. 그렇게 후궁과 시녀 1000여 명을 데리고 술 마시고 놀고 술 마시고 놀고 하면서 술에서 깨어나는 그런 날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치지 못해서 소황후에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아. 황후도 신경 쓰지 말고 나랑 즐겁게 술이나 마십시다. 이런 말을 했다가 또 거울을 한참 동안 멍하니 들여다보면서 이 잘난 내 머리를 누가 베러 올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소황후가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쓴웃음을 지으면서 귀천과 고락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목 잘리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요 하면서 또 허세를 부리는 말을 하기도 하죠. 수나라는 원래 수도가 장안이에요. 그런데 수양제는 수도를 3개를 만들어요. 장안을 서도라고 부르고 낙양을 건설해서 또 동도라고 부르고 또 장강 이남의 양주에 강도를 건설해서 이렇게 3군데의 수도를 만들어 놓고 자신은 강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농민봉기가 각지에서 터질 때 당나라의 개국 황제가 될 이연, 아시죠? 이 이연이 이 반란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연이 제1수도인 장안으로 쳐들어가서 강도에 지금 수양제가 머물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를 폐위했어. 넌 우리의 황제가 아니야 하면서 수양제를 폐위하고 황태손 양유를 옹립하게 되죠. 그런데 수양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농민들도 아니고 이연도 아니고 그가 신뢰하고 믿었던 그의 장수들이에요. 618년
황제의 호위 부대 중 하나인 우두니의 장군 우문화급을 대장으로 추대를 하고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들이 병사들을 선동해서 궁궐에 불을 지르고 궁 안으로 쳐들어가게 되는데, 수양제도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다른 옷으로 바꿔 입고 밖으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바로 병사들에게 발각돼서 다시 잡혀오게 됩니다. 이때 양제가 굉장히 아끼던 아들 조왕 양고가 12살이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 옆에서 막 큰 소리로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란군 장수 중에서 백원통이라는 사람이 시끄러! 하면서 이 황자의 목을 그대로 확 베어서 황제의 옷에 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 나를 살려줄 생각이 없구나 하면서 수양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천자는 알아서 죽는 방법이 있다. 짐주, 그러니까 독주를 가져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양제는 사실 언젠간 내가 농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들에게 내 목숨을 내놓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독주를 준비해서 자신의 후궁들에게 맡겨놓았어요. 그리고 장래에 혹시 재난이 닥치면 너희들이 그 독주를 먼저 마시고 내가 그걸 마시고 따라 죽겠다 라고 해서 같이 죽을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 많던 후궁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독주를 가져다 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수양제는 자신이 차고 있던 흰색 비단 수건을 꺼내서 이 장수들에게 건네줘요. 내 마지막을 이걸로 끝내다오 하면서. 그래서 우문하급과 우문지급 형제가 이 황제의 목을 졸라 결국은 황제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망나니 같은 남편이지만 남편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소항우는 아내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궁인들과 함께 남편을 넣을 관도 없어서 침대로 작은 관을 만들고 급하게 빈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우문하급에게, 남편을 죽인 우문하급에게 남편을 황제의 예로 장사 지내달라라는 요구를 하는데, 우문하급이 그렇게 하겠소. 그 대신 그대가 나의 첩이 되시오 라는 요구를 합니다. 사실 우문하급은 오랫동안 이 아름다운 소항우를 사모하고 있었는데요. 소항우도 우문하급에게 마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둘이 이 황제가 살았을 때 어떤 깊은 관계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항우는 어쨌든 이 황제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주고 또 다른 황족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우문하급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의 첩이 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문하급에게 이제 여러 동생들 중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막내 동생 이름이 우문사급이에요. 근데 이 우문사급이 누구냐? 수양제와 소항우의 딸 남양공주의 남편입니다. 이 남양공주는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공주인데, 사실 수양제의 공주 중에서 또 아버지랑 비슷하게 음란하고 또 막 그런 공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남양공주는 그렇지 않았대요.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었다고 하는데, 이 우문사급과 결혼을 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고 선사라는 이름의 아들도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문사급의 형 우문하급이 아버지 수양제를 죽이게 되니까 남양공주는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또 어머니 소항우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첩이 됐으니까 이 남양공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그러는 동안 이 중원 일대에서 군사를 일으킨 농민군 대장 구건덕이라는 인물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가는 곳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우문하급과도 이제 대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우문하급이 계속 패하게 되고 밀려서 위헌까지 퇴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이 우문하급은 위헌에서 나 황제할 거야 하면서 나라 이름을 허나라라고 하고 스스로 이제 황제가 돼요. 그리고 소항우를 숙비에 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위헌이 함락당하고 우문화급은 결국 이 구건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우문화급의 일족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문사급과 남양공주의 아들도 이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문사급은 이때 그 자리에 없었던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가 들어섰을 때 이게 당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낙양성에서 우연히 자신의 부인인 이 남양공주를 만나게 돼요. 근데 사실 우문사급은 이런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남양공주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연이 있었지만 그대는 여전히 나의 부인이요. 우리 다시 한번 부부의 연을 맺고 잘해봅시다 라면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남양공주가 그런 남편을 보고 분노하면서 죽고 싶으면 들어와라 하면서 소리를 쳐요. 아, 내 아내는 나를 원수로 여기는구나. 우린 함께 할 수 없구나 라고 깨달은 우문사급이 결국은 쓸쓸히 뒤돌아섰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자, 이렇게 정권을 잡은 두건덕, 다른 그 인물들을 죽일 때 사실 포로로 잡은 이 소황후를 만나지 않고 보지 않고 단칼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어서 이 소황후를 보면 뭔가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자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소황후가 달기나 서시를 능가할 만큼 천하절색이다라는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얼굴 딱 한번 보고 그리고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딱 만나면 죽이려고 칼을 들고 소황후를 불러요. 그런데 소황후를 딱 만나는 순간 두건덕은 그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너무나 우아하고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움에다가 뭔가 이 관능적인 그런 매력까지 있는 절세 미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건덕은 그만 칼을 떨어뜨리고 말아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죽일 순 없지 하면서 또 당신 이 남은 황족들 또 살리려면 나의 첩이 되어야겠어 하면서 소황후를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강도에 하나를 세워 스스로 또 왕이라고 칭하게 되죠. 이 구건덕에게는 굉장히 질투심이 강한 조대수라는 본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건덕은 일반 백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시 첩을 잘 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태력을 잡더니 첩을 들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건덕이 소황후와 뭔가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남편 뭐 해요? 하고 나타나서 번번이 그들을 방해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네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 북방에는 동돌궐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이 동돌궐에 누가 있었냐? 바로 수양제 양광의 여동생 의성공주가 있었습니다. 동돌궐의 칸인 의리진두 계민가한에게 시집을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수나라의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수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고 이연이 장안에 당나라를 세웠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그러면 소황후와 남은 황족들은 어디에 있나 수소문을 해봐요. 그런데 두건덕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리고 칸을 움직여서 그들을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의성공주는 615년 수양제가 살아있을 때 수양제가 산서성 분향으로 순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돌궐 기병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의성공주가 이 동돌궐 변방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짓 급보를 보내서 군대를 철수시키게 만들어서 오빠 수양제를 구한 전력이 있을 만큼 굉장히 지혜롭고 미색이 또 뛰어난 그런 여인이었다고 해요. 그 돌궐은 형사치수제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609년 처음 이제 시집을 갔던 의리진두 계민가한이 사망을 해요. 칸이 사망을 하고 그의 아들 시필가한이 칸이 되는데 아내를 물려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의 또 아내가 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소황후와 황족들의 소식을 듣고 두건덕에게 소황후와 황족들을 동돌궐로 보내라 라는 이제 말을 하죠. 당시 두건덕은 이
이연이 세운 당나라와 전투를 벌이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동돌궐은 굉장히 강력한 기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돌궐을 거스리면 더 힘겨운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항우와 황족들을 동돌궐로 보내게 됩니다. 소항우는 이때도 여전히 그 아름다운 미모가 뿜뿜하고 있었기에 동돌궐의 칸 시필가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이 소항우 그녀의 한 몸에 다 모여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고는 그녀를 또 자신의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황후에서 웅문화급에 첩이 됐다가 다시 두건덕이 첩이 됐다가 이번에는 동돌궐 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의성공주와 같은 남편을 모시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성공주는 별다른 질투도 하지 않고 소항우와 함께하게 되는데, 사실 의성공주도 수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강제로 동돌궐로 시집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처지여서 그랬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잘 지냈다고 합니다. 다만 수나라의 복수에 대한 의견은 달랐는데요. 의성공주는 이 당나라에 복수를 해야 된다. 동돌궐의 힘을 빌려서 당나라에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의외로 소항우는 그 반대 입장이었던 거예요. 사실 전쟁이라는 게 무조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소항우는 어릴 때 민가에서 자라기도 했고 또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지금 당나라가 얼마나 강력한데 당나라를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더 이상의 전쟁은 피하고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항우는 동돌궐에서 10년을 살게 되는데요. 그 동안에 시필가한이 사망을 하고 그의 동생 철화가한, 힐리가한이 칸이 되는데 계속 그들의 첩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제 칸의 첩이 되어서 동돌궐에서 10년을 살고 있었는데 630년 당나라가 계속 북방에서 자신들을 위협해오는 이들을 빨리 쳐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의 명장 이정이 병부상서가 되어서 병사들을 이끌고 기습 출정을 해서 그 이듬해 동돌궐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정은 당시 칸이었던 힐리가한을 사로잡고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는 의성공주를 단박에 죽이게 되는데요. 소항우만은 죽이지 않고 정중히 모시고 당나라로 돌아옵니다. 자, 당시 소항우는 48세였대요. 48세면 이제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이 장안으로 송환되어 온 소항우를 본 당태종 이세민, 당태종 이세민이 당시 33살이었다고 하는데 소항우를 보고 또 한눈에 반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저 여인을 나의 후궁으로 삼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또 하게 된 거죠. 이세민은 주변 신하들과 황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소항우를 5나라를 망하게 하고 5군왕을 잡아먹은 여자라고 합니다. 폐하께서 옥체를 보존하고 나라를 만세의 반석에 올리시려면 소항우와의 관계를 삼가하시옵소서 하면서 극심한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름다운 소항우를 포기할 수 없었던 당태종은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고 토용에 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당태종은 굉장히 검소하기로 유명한 황제잖아요. 그런데 그녀를 후궁으로 삼은 기념으로 성대한 연회까지 열어서 그녀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는데요. 이 연회 자리에서 당태종이 소항우에게 그대 생각에 이 당나라의 황궁과 이 연회 규모가 수나라의 황궁과 연회 규모와 비교를 하면 어떤 것 같소? 라고 묻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수나라는 황궁이 엄청 화려했잖아요. 화려함의 극치였고 연회도 뭐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와 수나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나라가 더 화려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건 황제를 모욕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항우가 폐하께서는 나라를 열고 큰일을 하시는 군왕이신데 어찌 망국의 군주와 비교하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답을 한 거죠.
소항후의 이 대답에 또 당태종은 더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소항후는 당나라에서 18년을 더 살게 되는데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와 또 좋은 품성으로 당태종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소항후, 그녀 이름 소민왕이죠. 소민왕은 648년 78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당태종은 그녀에게 민황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그 전남편 양광의 시제가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을 붙여서 양민황후 소씨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소항후의 시신은 수양제 양광의 묘에 합장되었다고 하는데 처음 부부의 연을 맺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망국의 황후였다가 그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다른 남편들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소민왕. 그녀에게 정말 도화운, 그러니까 도화살이 운명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힘든 시기에 태어나서 격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